자, 오늘 이제 우리 형법 기초입문 강의, 우리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이제 법원 행정고시 대비해서 변시는 20회, 그 다음에 이제 법원 행정고시는 24회. 물론 이제 법원 행정고시는 뭐 기본 강의 끝난 다음에 뒤에 또 기초 답안지 작성 입문 사례 그것도 4회 더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형법 이제 기초 입문 기본 강의 보시면 형법에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죄형법정주의 우리 바로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되는데 이 죄형법정주의를 이제 처음 보시게 됩니다. 옆에 이제 형법의 기본 개념은 뭐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시고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몰라도 전혀 상관없고 이제 죄형법정주의 이거는 뭐 이미 우리 헌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이 있고. 죄형법정주의는 뭐 형법에 있어서 진짜 헌법적인 원칙이고, 우리가 뭐 이제 보통 죄형법정주의 하면은 세계적 역사를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존왕의 황금률 마그나 카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권리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주로 서양이었었지만은 진짜 뭐 수천 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걸었던 그러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을 해석하는 이제 기본 원리. 그래서 형법뿐만 아니라 뭐 행정법이라든가 비록 형법은 아니지만은 형벌을 과하는 뭐 행정법에 이제 벌칙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모든 법에 있어서 이제 기본이 되고 헌법적인 기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출제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서는 철저하게 객관식입니다. 사례로는 이제 나올 수가 없고, 그러나 올해는 변시 11회에서는 이번에 죄형법정주의가 출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나 이제 작년에만 10회 때만 해도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행정고시에서는 뭐 매년 한 2문제 정도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객관식입니다.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하기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옛날에 이제 전제 우리도 뭐 조선시대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동양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뭐 대명료를 따라 갖고는 성종임금 때 이제 경국대전을 편찬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하나 이제 기적이 형법정들이거든요. 그 나름 우리 조선 시대에는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고 성경에서 보면 이제 뭐 10조 법금 같은 것도 있고 우리 뭐 단군 조선 가서도 이제 8조 법금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해 왔는데 서양은 좀 없었죠.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마그나 카타 이제 거기서부터 오게 되지만은,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런 것들입니다. 뭐 내 죄든 내가 알렸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이실직고할 때까지 이제 유죄 이제 진술하는 거죠. 매우 쳐라. 그래갖고는 막 이제, 곤장을 때리고 곤장 두고 뭐 입에 30일 막 그러다 보면 엉덩이만 맞아도 죽습니다. 진짜 이제 피부가 팔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2차 증상이 일어나갖고는 뭐 죽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 정도만 한 게 아니죠. 서양에서도 마녀 재판에서는 법도 없는데 사람 막 불태워 죽이고 이런 것들이 불과 몇백 년 전에 이제 인류 사회에 비일비재했던 일들 아닙니까? 근데 20세기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바로 나치 정권에서. 독일 나치 정권에 보면은 그 나치들이 독일 형법에 뭐가 있었냐 2차 대전 당시에. 그러니까 1933년부터죠. 나치가 집권했을 때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건전한 독일 국민 정서에 반한 행위는 범죄로 본다. 그러니까 이 조문에 근거해서 무려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한 이런 일들이 20세기에서도 문명 국가에서도 자행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비는 지금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범죄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형벌은 무엇인가를 미리 사전에 성문법에 의해서 그래서 성문법은 이제 대륙법계죠. 우리나라
독일도 다 마찬가지고 국회를 통과한 재정법에 의해서 사전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불무고 국가, 미국, 영국이죠. 판례법 위주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민사재판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돼 있지만은 예를 들자면은 이 형법은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데도 각 주별로 주 형법이 이거는 이제 성문형법이 따로 있죠. 물론 이제 우리도 지금 판례가 형법 해석하는데 엄청난 그 지위를 차지하고 시험에서는 뭐 법원행시는 100%, 그 다음에 뭐 조문 플러스 판례고 형법에서도 올해 11회 보니까 이론은 많이 안 나오고 역시 이제 아주 절대적으로 판례 위로 나오게 되니까는 그마다 이제 지위를 차지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판례법 국가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예컨대 상법, 국제상법 이런 거는 그 성문법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법 같은 거 다 규정을 합니다. 연방형법, 마약법, 테러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미국도 성문법화 다 돼 있습니다. 민법 이제 이런 경우는 그냥 다 이제 판례로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뭐 다른 법 영역이지만은 형법에서도 이러한 법 규정이 있어야만 그래서 형법은 인권의 뭐가 됩니까? 하나의 보루다. 그래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칙. 그래서 그 헌법의 최소화를 우리는 이제 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이제 독재 정권,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뭐 형법은 권력의 신여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저 학부 때, 80년대. 저 학부 때 뭐 그런 적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죠. 그래서 형법은 헌법의 최소화. 정말 인권의 어떤 보루,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바로 죄형 법정주의. 그러면은 그 존하게 마그나 카타 그 이후부터 수백 년 동안에 확립된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고 그러다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2차 대전이 들어와서 저 그 학부 때는 제가 80학번인데 저 학부 때는 죄형 법정주의 이제 파생 원칙이 4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5개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가 들어갔고 저도 학부 때 4개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독일 유학 갔다 와서 이제 강단에 수고한 저는 90년대 이후죠. 그때 어느새 하나가 더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더 들어와서 지금 5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들을 하나씩 보죠. 어쨌든 객관식에서는 아주 자주 나온다. 첫 번째 법률주의입니다. 성무법주의. 자, 1번 범죄와 형벌을 확정할 때는 오로지 성문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뭐 죄형법정 대원칙이죠. 법률주의. 그래서 무엇이 범죄고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형사제재, 형벌이나 보안 처분을 관한다. 반드시 국회를 통과한 국회에서 만들어진 재정법에 의해서 성문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들. 자, 그러면은 어느 사회건 2번 이 재정법뿐만 아니라 관습적으로 행해진 형법들이 있고 우리나라 이제 뭐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국사 보시면 향약 같은 것들 어떤 자치규범 같은 건 있거든요. 우리도 형법 20조에 그 정당행위에 있어서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사회상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관습법은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많이 변했어요. 참 많이 변하고 가끔 이제 집에 있다가 케이블 같은 TV 보면 옛날 드라마들 한데 막 어떨 때는 80년대, 90년대 때 가끔 보다 깜짝 놀랍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큰일 날 막 어떤 외모를 막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뭐 드라마에서도 그냥 뭐 당연히 나타나는데 지금은 절대 안 되죠. 이게 불과 20년, 30년 사이에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 관습법에 의해서 새로운 구성 요건을 만들거나 기존의 형을 가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관습법에 의해서. 관습법은 형법에서는 민법은 다르죠. 민법은 다르지만은 관습법은 형법에서는 절대 직접적으로 법원 그러니까 법률을 제정하는 근원이 될 수 없다. 법원이 될 수 없다. 형법에서는. 그러나 어떻게 관습법을 마냥 무시만 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는 형법을 제정하는 법원이 될 수는 없지만은 간접적으로는 해석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들, 그것이 이제 3번입니다. 그러나 관습법의 적용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 즉 관습법에 의해서 책임이 조각된다. 대표적인 책임 조각 사유가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이거 지금 개정하자고 제가 12세 정도로는 좀 낮춰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이제 책임 조각 사유, 그 다음에 뭐 기대 가능성 이런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기대 불가능성 인정되면 책임이 조각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무죄가 되거든요. 행위자한테 무죄하게 유리해진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것은 좀 보충적으로 행위자한테 유리할 때는 적용을 해주자. 이 계속 이제 오늘 나오겠지만은 그 일반인들이 보면은 좀 우리 형법 이론이 이상합니다.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형법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니까는, 자 이런 말씀,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성경 다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뭐 형법의 대원칙 뭐가 됩니까?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범죄자를 이제 만들면은 안 된다. 만들면 안 된다. 그 원칙들. 그러니까 비록 범죄자이지만은 범죄자의 인권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은 요새 신문기사 보면은 그가 범죄도 많습니다. 뭐 그냥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러니까 막 살해하고, 그러니까 신상 공개를 하고, 진짜 난리가 되니까는, 근데 그 댓글들 보면 무섭습니다. 찢어 죽여라, 광화문 내거리에서. 이 조선시대 때 대역죄인들은 소위 말해서 거열형, 능지처참이죠. 그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도 다 있었어요. 사람을 수레바퀴 묶어갖고 그냥 다 찢어서 죽이고 그랬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대역죄인들, 서양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반기독교적인 이런 것들은 그렇게 죽였었거든요. 그때 그림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냥 뭐 이 정도가 되니까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사형이 집행도 되질 않지만은 사형의 방법은 민간인은 교성밖에 없어요. 찢어 죽입니까? 근데 뭐 했다 그래도 저놈 죽여라, 뭐 그냥 이런 식의 것들,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자꾸 범죄자를 이걸 옹호해 주는 거야. 형법은 철저하게 범죄자를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 정치한다 그러죠. 징치 처벌을 하지만은 그것도 인권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형법 해석이 자꾸만 가능하면 가불성을 줄이자.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권이 지켜질 때 우리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형법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들. 그래서 관습법에 의해서 책임 조각 사유, 인적 처벌 조각 사유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폭넓게 적용되면 적용될수록 범죄 성립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행위자에게 유리해지겠죠. 아이러니죠. 그러니까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대다수 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적극 형법에서 권장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우리 각 이제 이론을 들어가게 되지만은 학설들은 결국 가벌성을 넓히느냐, 가벌성을 좁히느냐 이 싸움이에요. 주관설은 보통 이제 범죄 의사를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거는 가벌성을 넓힙니다. 객관설은 좀 좁히죠. 끝없이 이런 대립들이 나타나고 있다. 판례는 언제나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판례는 좀 절충적인 입장, 그런 입장들에 있습니다. 옛날 사시 공부를 할 때는 이 학설들이 참 많이 출제가 되는데 요새는 뭐 이런 건 거의 출제가 되질 않습니다. 법원행시는 뭐 철저하게 판례로만 출제되고, 판례는 좀 절충적인 입장에 있다. 자, 첫 번째 판례, 대표적인 판례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쭉 판례를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판례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머릿말로 다뤄두든가 아니면 앞에다가 요걸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리하실 때는 요거 보고 이제 짧게 이렇게 빨리 보고 가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출표시, 맨 앞에 이제 변시, 그 다음에 법원행정고시,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제 6, 80 법전연 주체, 변시 모의시험이 있습니다. 그 기출표시를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 법무 22일은 이제 작년, 6, 80까지는 안 해놨어요. 21이면 됐죠. 그렇게 해서 법전연 모의시험에서 기출
그 판례들이니까는 그래서 이 판례가 좀 길어지면 누적이 쌓이면 쌓일수록 무지하게 자주 출제가 되는 판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우리 형법에는 이제 우리 형법전에 그 각칙에 있는 범죄 구성 요건들은 기술을 전제로 해서 언제나 이제 기술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법 25조, 26조, 27조에는 따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고 형법 28조에는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근데 형법 28조 예비 음모 처벌 규정에는 이거는 이제 그 처벌의 일반 원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각식이나 특별법에서 형법 이외에 이제 다른 행정법이라든가 특별 형법 이런 데에서 예비 음모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처벌 원칙은 형법 28조 규정이지만은 그러나 각칙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특별 형법에는 기본적으로 별도로 이 구성 요건이 규정돼 있고 그 다음에 법정형이 반드시 별도로 규정이 돼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판례 한번 보시면은 예비 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그 형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게 공직자 선거법,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전 옛날이죠. 지금 이제 공직자 공직선거법 그 이제 위반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은 이 규정이 다 개정이 돼 갖고는 완벽하게 규정돼 있지만 이제 이 범죄 행위 당시에는 보니까는 70년대네요. 이제 오래된 얘기네요. 근데 이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예비 음모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예비 음모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문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예비 음모는 처벌한다 이렇게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비 음모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면은 그런데 5년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법정형이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검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뭐 예비 음모인데 그러니까 뭐 미수에 준해서 처벌한다, 기수에 준해서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기소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갖고는 이게 뭐 2심까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77년도면 아직 헌법재판소 뭐 유신 시절이니까 유신헌법 시절이니까 헌법재판소가 이제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이때는 대법원에서 위헌 심판을 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안 된다. 반드시 예비 음모 처벌 규정과 더불어서 법정형이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 못한다. 판례 한번 보시죠.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의 동법 5조 1항의 예비 음모는 이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법정형이죠. 죄형 법정지 원칙상 이를 위 예비 음모를 처벌할 수 없다. 법정형 없으면 형법 28조에 지금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그 예비 음모에는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비 음모인데 몇 년 이상은 아니겠죠. 예비 음모는 뭐 미수보다 형이 가볍기 때문에 이하가 되겠죠.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판례가 되겠고, 이게 이제 법률주의입니다. 반드시 명문의 법 규정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된 원칙들이 있습니다. 위임입법, 백지형법의 허용과 그 관계.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위임입법이라는 거, 백지형법.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국회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열심히 뭐 법률을 통과시키는데도 아직도 그 민생 법률이 통과된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너무 많이 쌓여. 이제 뭐 또 대선 있고 그러니까는 뭐 국회 활동 잘 안 하고는 맨날 저기만 하고 그냥 돌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워낙 국회의원 한 300명 정도가 법을 관장을 해야 되는데 법률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너무 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백지형법이라고 하는 것들 위임입법이에요. 국회에서는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어떠한 것들이 예컨대 이제 뭐 범죄가 된다, 규정 위반이다 이런 것들은 각각 위임을 합니다. 어디? 행정부처에. 그래서 대통령령, 총리령, 그 다음에 각 그 부처의 장관을 발령하는 부령, 여기다 위임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제 같으면 조례 같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행령 다음에 또 시행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다 위임을 해버리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위임입법. 그래서 위임을 하기 때문에 갈 때는 백지로 간다 그래서 일명 이제 백지형법, 옛날 용어입니다. 이제 백지위임을 한다, 백지수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백지형법, 위임입법. 그래서 이걸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입법기술상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관하면 국회가 뭐 행정부처입니까? 이걸 어떻게 다 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허용과 그 한계. 1번 법률주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명령, 조례 등 하위 법률에 위임하는 위임입법, 백지형법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 원칙은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오는 원칙은 있는데 2번 구체적 개별적 위임의 경우에 하나야 허용되고 포괄적 일반적 위임은 금지된다. 포괄적 일반적으로 야 이거 뭐 이렇게 처리 안 된다는 거죠. 그때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그러고 귀찮거든요. 그냥 포괄적 일반적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판례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구체적이고 개별적 위임을 해야 되지 포괄적인 일반적 위임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 그래서 3번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뒤에 이제 판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하나 이제 기준이에요. 구체적인 기준. 기어 당의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니은 시행령 등의 내용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이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하기 위한 것일 때 모법의 규율이 이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 이제 일반적인 원칙. 구체적으로 뭐냐? 지금부터 한번 판례 한번 보시죠. 뭐 다 볼 수는 없고 예를 들자면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이거는 법률주의 위반, 죄형법적 위반, 즉 헌법 위반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무죄가 된다. 이러한 경우들. 자, 1번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일탈했을 때, 벗어났을 때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이제 확정하는 경우들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이건 누가 봐도 위임 범위를 한 점 벗어나고 있다. 처벌 못한다. 바로 이제 그 일반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한번 보시죠. 구체적인 사례 2번 초등학교를 졸업한 문맹자에 대한 구술면허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 제한.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어떻게 문맹이 돼? 요새 많아요. 우리 때 이제 의무교육이 이제 우리 때 국민학교였었죠. 이제 초등학교. 지금 이제 확장이 돼서 이제 중학교까지 가는데 지금 중졸 중에도 어쩔 수 없이 문맹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현존하는 현실이죠. 학교는 뭐 다니지만 저 하나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애들은 입학 전에 한 거를 다 깨우치고 들어가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그러시게 되겠지만은 이런 일이 실제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글을 모른다고 해서 특히 이제 뭐냐면 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먹고 사니까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문병자들도 운전을 해야 되니까는 뭐가 됩니까? 우리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은 일단은 그 필기 시험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면허상 가서 면허 시험 실제 이제 운전 그걸 보게 되는데 그 필기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람 문맹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구술시험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담당 부처겠죠. 이런 거 뭐 행안부에서 하나요? 담당 부처에서 이제 이걸 할 때 어떻게 초등학교를 하는데 글자를 모를 수가 있어? 이런 일은 없다. 그래갖고는 요걸 좀 낮췄습니다. 뭐냐면은 초등학교 중퇴. 이게 아니 그 교육의 의무는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초등학교를 저들 못하느냐? 그래갖고는 뭐 이래저래해서 초등학교도 못 다닌 사람 이렇게 해갖고 이걸 이제 낮춰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피고는 뭐냐면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가 됐거든요.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인데 문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아니 규칙은 초졸이라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딱 맞아요. 근데 이걸 임의적으로 낮춘 거 버립니다. 초등학교 중퇴. 근데 초등학교 중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계에 의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다. 운전면허 따는 거는 이제 경찰청이 사고 그러니까 국가사무 맞으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에게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 사무처리 지침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무효가 반대였었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쨌든 간에
다 구별해갖고도 문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졸업해도 문맥이만 다 맞는 건데 아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하위 법령에서 그걸 제한을 하냐 이겁니다. 더 좁히냐 이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유괴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할 수 없죠. 무죄가 되는 경우고요. 그 밑에 판례 변시 3회 때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에 법원행시 39회 이번이 이제 그 3월 초에 또 시험이 있죠. 이번에 40회 작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시험이 8월에 있었죠. 근데 올해는 이제 앞당겨져 갖고 6개월 만에 시험 봅니다. 그래서 3월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3번 그 대기업 청소입니다. H그룹 지금 거기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게 하던 사회봉사 명령인데 이걸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국가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당신이 이제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데 사회봉사 명령으로 일정한 공익을 위해서 금전을 출연해 갖고는 재단을 설립해서 해라. 이거는 법에 의해서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공익재단을 어떻게 강요를 합니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위임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물론 했어요. 그래갖고는 제가 알기로도 이 현대재단에서 해갖고 그때 5천억인가 뭐 출원해서 하긴 뭐 했습니다. 안 하진 않죠. 이거 하면 또 이미지가 좋아지니까는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거 H 자동차로. 근데 이런 거는 법이 강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위임법을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쭉 보시고요. 4번 같은 경우도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에서 이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조금 아까 건전한 독일 국민 정서에 반환하기. 우리도 실제로 여기 판례 어디 있을 겁니다. 단순히 뭐가 되느냐면은 미품 양속에 우리나라 미품 양속이 뭡니까? 근데 우리 세대의 미품 양속과 여러분 세대, 우리 이제 아이들 세대 미품 양속, 우리 아들 딸 미품 양속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불과 20, 30년 차이 나는데도 이렇게 다른데 하물며 우리가 보통 미품 양속하면은 뭐 조선시대 때 언제적 얘기입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있을 수가 이렇게 너무나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위임법의 한계를 이제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거는 법률주의 위반 아니다. 이건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은 1번 농협이나 수협에서 그 일정 직급의 직원들을 뇌물죄 주체인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한 경우. 자,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만이 뇌물죄의 행위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이제 중재인만이 뇌물죄의 그 행위 주체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럼 공무원이나 중재인만 뇌물죄 주체가 되는가? 의제, 간주하는. 민법에서 이제 의제, 간주는 이제 어차피 똑같이 평가하게 되라는 얘기죠. 이런 직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 공공기업, 공기업, 한전 많지 않습니까? 수자공사니 공사. 여기서 다른 될 수가 없고 3급 이상, 과장급 정도. 직원들은 사실 그 공기업에서 사장급, 과장급 이상의 상급,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성이 있죠. 이 사람들은 뇌물죄 주체로서 공무원으로 의제 간주가 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넓혀서 농협, 수협, 축협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러한 경우들, 충분히 공공성이 있었다. 조금 더 넓힙니다. 조금 더 넓히는데 뭐냐면은 그 도시정비계획법, 도정법이라고 흔히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재건축주와 주택 재건축주와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조합이라든가 저도 뭐 한때 성북에 있는 이제 뉴타운의 조합원 자격이 이제 있었었는데 그러한 경우들 요새 지금 이 동네죠. 잠실 여기 난리 났더만요. 그 조합원인데 그 뭐가 됐냐면 이제 재건축 이거 신청을 안 했다 그래갖고는 한 현금 청산 28억인가 받아 오늘 기사 28억이다가 받았다 그랬는데 세상에 요새 고기가 뭐 50몇 억 뭐 이렇게 나가서 30억 이상의 가치가 평가됐다고 이제 죽고 싶다 뭐 이런 일들이 막 기사에 떴던데 그러한 경우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뭐 지금도 강북 살고 노원구 살고 저는 이제 그 성북구 살다가 노원구로 살고 왔는데 거기서 삼성 레미안이 들어오는데 740가구인가 그랬는데도 그 사업비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사업비가 어마어마하죠. 삼성 들어오고 임대주택 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해드시는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야, 이거 정말 공공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도정법에서 강제합니다. 그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조합장, 부조합장, 그다음 선출되는 뭐 감사라든가 그 이사 같은 임원들, 이 사람들은 다 공무원으로 의제돼서 뇌물죄의 뇌물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확대하는 것들은 공공성이 강하다는 거죠. 절대 위임위법을 벗어나지 않는다.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2번 농협의 이제 그 일정 이상 직원들을 뇌물죄 주체, 3번 또 수협 이러한 경우들 쭉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요거는 뒤에 가면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좀 이따 한번 또 보시고요. 위임위법의 한계를 절대 벗어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이게 법률주의는 정말 그 죄형법정주의 대원칙 1호 원칙이지만은 요 위임위법의 그 위임위법 이 부분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이 이제 형성된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죄형법정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소급표 금지 원칙. 근데 이 소급표 금지 원칙은 뒤에 이제 좀 이따가 뭐 시간적 적용법 여기하고도 연결돼서 상당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 이게 그 유신이 아니야. 그죠. 5.16 쿠데타. 5.16 군사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아주 초등학교 입학 전이었겠지만은 저 태어나서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그 행위를 하던 시절에는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한 20년, 30년 후 지난 다음에 법을 제정해서 이걸 거슬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너 20년 전에 그런 일 했지. 그걸 범죄로 처벌한다. 근데 이게 정말 조선시대건 유럽이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들. 의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고 이제 그때부터 그 이후에 위반한 행위만 처벌하는 거지 그 이전 행위는 절대 처벌할 수 없고 범죄가 아니었던 시절이었었잖아요. 그러한 경우들. 그래서 적용 범위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사후 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 이게 뭐 소급의 금지 원칙이죠. 그 행위가 지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뭐 조금 지나도 상관없고 하여튼 그 후에 어떤 그 범죄가 되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 이전 행위마저도 범죄 처벌한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 왜? 1번 사후 입법을 통하여 처벌 근거를 만들어 형사 제재를 가게 되면 형법 규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것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범죄가 아닌데 이 다음에라도 범죄가 되면 어떡하지? 그럼 강박증, 법학한 사람들은 되게 좀 우리 법률 다루는 강박증들이 있어야 또 법률 좀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꼼꼼히 구석구석 봐도 뭐 그렇게 교정을 보고 해도 뭐 이게 오타가 나고 막 그러는 반에 강박증 좀 있어야 우리가 법률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불안해서 못 삽니다.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죠. 예측할 수가 없는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 따라서 2번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여기서 중요한 건 불리하게 기어 각직사의 구성 요건을 신설 개정하는 것이나 총칙을 개정해서 처벌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금지가 된다. 근데 조금 아까 법률주의도 마찬가지고 형법의 대원칙은 범죄자,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 웬만하면 금지합니다. 유리한 것은 다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유추해석도 행위자한테 유리하면은 유추해석을 해줘요. 형법에는 유추해석을 해준 게 딱 두 개가 있는데 형법에서 제일 중요한 이론이 그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에서 바로 사실의 착오 유추적 용설. 그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연방위. 요거는 이제 우연방위는 작년에는 사례로도 변시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사례로도 출제가 됐었는데 이런 경우 이제 불능미수 유추적 용설. 이런 것들은 딱 두 개입니다. 유추적 허용해 주는 게 형법 이런 두 개인데 다 출제가 됐습니다. 딱 두 개인데 이거는 행위자한테 무죄가 되지는 않아요. 무죄가 뭐 폭행죄가 되면 될 수도 있지만은 미수 정도로만 처벌하자, 과실범 정도로만 처벌하자. 자, 이렇게 돼 버리니까는 행위자한테 무지하게 유리해집니다. 이런 거는 예외적 허용해 준다. 이런 거 제외하고는 유추해석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된다. 왜? 불리해지니까.
불리한 건 적용하지 않고 유리한 건 적용해줘라. 무조건 또 유추해서 가자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형벌이 배제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소구표가 인정이 됩니다. 행위자가 유리해지면 예외적으로 이제 소구표가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형법 1조 2항 및 3항에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리할 때는 소급 적용을 이건 뭐 뒤에 시간적 정의목에서 또 나옵니다. 명문의 규정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소급표 금지 원칙, 사후 입법에 의한 처벌 금지 원칙은 철저하게 형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야? 아니죠. 지금 우리 그 형법상 형사 제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형벌 플러스 보완 처분입니다. 형벌 플러스 보완 처분.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형사 제재 중에 형벌에 대해서만은 철저히 적용되지만 보완 처분은 예외입니다. 보완 처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 소급표 금지 원칙은 보완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들 따라서 이때는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보완 처분에 대해서는 왜? 바로 이제 판례에서도 나오지만은 형벌은 과거 행위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복수적인 그 형법 이론에서 뭐 유야적인 성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성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복수 그 형벌이라는 것도 보복 과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 소급표 그 보완 처벌이라는 것은 미래 범죄에 대한 예방적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때 가봐야 한다. 이러니까는 결국 소급표를 미래니까 소급이라는 것은 백투 더 패스트 과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과거로 회귀하는 것들. 근데 보완 처벌은 미래 범죄 예방이거든요. 소급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 개정형법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개정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수 없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를 갖다가 이제 선고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1997년 1월 1일 기준이에요. 그때 형법이 많이 이제 좀 개정이 됐었습니다. 1997년. 와, 그러니까는 벌써 한 25년 됐네요. 25년 됐는데 1997년 이제 1월 1일. 근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1996년 뭐 12월 30일까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완 처분을 부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97년 1월 1일부터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지금은 현행 형법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보완 처분, 사회봉사명령, 수강령을 다 부과할 수 있거든요. 요거 맨 뒤에 이제 총론 끝날 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범죄는 96년 한 10월쯤에 범하고 재판은 이제 97년 2월쯤에 이제 재판이 있다. 충분히 이제 가능하겠죠. 그러면 행위 당시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완 처분을 부과할 수가 없었는데 재판 당시에는 일단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변호인이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보완 처분 귀찮아요. 그거 왜 부과합니까? 저는 범죄를 97년이나 90년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부과합니까? 이렇게 이제 항변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정형법 62조 2 집행유예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대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한목적인 조치이므로 재판 시의 규정에 의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보완 처분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미래 범죄 예방적인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허용이 될 수밖에 없다.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완 처분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보호관찰이죠. 근데 사실 90몇 년도인가 그때까지도 뭐가 있었냐면은 그 사회보호법에 따라서 보호감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했던 게 옛날에 청송보호감호서. 이게 뭐냐면은 그 청송교도소는 지금도 있죠. 중범죄 그 자들 그 수용소거든요. 그 청송교도소 하면 진짜 흉악범들만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수용이 됐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보호감호 같은 거 10년 때립니다. 그러면은 출소하지 않습니까? 80년대까지 다 90년대 초반까지 있었어요. 90년대 초반까지. 그럼 거기서 뭐가 됩니까? 출소한 다음에 그대로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제 청송 보호감호소로 다시 10년 동안 수용이 됩니다. 저도 뭐 얘기만 들었지 가본 적은 없으니까 얘기만 들었는데 교도소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교도소인데 보호감호소는 이제 조금 더 널널해서 뭐 군대 내부만 뭐그 정도까지는 좀 허용을 해줬다 하는데 밖으로 못 나가는 거 똑같다는 거죠. 아니 틀림없이 죗값을 치렀는데 왜 보호감호가 또 돼야 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헌법의 위헌 판단 맞고 이제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안처분 제도가 이제 보호관찰만 남고는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한동안 그 시험도 그렇고 시에서는 사라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되살아났죠. 새로운 보안처분 제도가 생겼습니다. 뭘까요? 전자발찌. 이 제도가 생기면서 그 위에도 몇 개가 더 나타나고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안처분의 이 제도가 다시금 이제 부각이 되고 판례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전자발찌 같은 경우는 위치 추적 장치죠. 정확하게 좀 이따 판례 나옵니다. 아주 새로운 대표적인 유형의 보안 처분이 되고 바로 나오네 밑에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보안 처분의 소규표를 인정한 경우 통상적인 보안 처분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근데 기본적으로 보안 처분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원칙적으로는 뭐 통상적인 보안 처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 그러나 보안 처분인데도 그것이 좀 심해서 예외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때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관계가 또 생겨납니다. 자, 원칙적 통상적인 보안 처분 전자발찌 1번 개정 법률에 의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의 연장 특정 범죄 재단 주로 이제 성폭력범들 근데 요새는 강도범들 휴가범들도 전자발찌 다 채웁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 제도는 보안 처분이므로 위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 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들. 왜? 뭐 그냥 그 기간 연장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보안 처분 아니냐? 보안 처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것들. 2번 신상 공개 명령, 신상 정보 공개 명령, 이 성폭력 가끔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왔다 가다 보면 우리 이제 우편함에 보게 되면은 본부에서 뭐가 옵니다. 그러면 괜히 더 쫄죠. 본부에서 뭐가 와? 나 아무 주인이 오는데 이렇게 뜯어보면은 그게 아니라 그 동네에 얼굴 뜨더라고요. 사진은 뜨고 이름까지 뜨는데 주소 같은 건 안 뜨는데 동네 이제 반경 몇 미터 범위 내에 성폭력 범위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들이시지만 영감민들이 이런 이제 성폭력 범죄자가 살고 있다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이게 바로 신상 정보 공개 명령입니다. 이런 것들 시행 전에 범한 성범죄에 대해서 이 제도를 적용하게 하는 법률 개정 상관없다는 거죠. 이 제도 신상 정보 공개 명령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 보안 처분이니까 얼굴 정도는 좀 얼굴 정도 했다. 요새 다 마스크 쓰고 아니 이제 언젠가 이제 마스크를 벗겠지만은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어쨌든 그러한 경우들 이런 건 통상적인 이제 보안 처분인데 그러다니 예외 아무리 보안 처분이라 할지라도 보안 처분의 소급표를 부정한 경우 어떤 경우냐 이것 때문에 자유제한적 성격을 갖거나 법 규정에 의할 경우 자유제한적 성격을 갖거나 법 규정에 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보안 처분인데 형벌처럼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성격을 갖게 되면 이때는 설사 보안 처분이라도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겠다.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경우인데 특히 시험은 여기서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 자유제한적 보안 처분인데 가족 폭력 범죄 폭력 압박 같은 경우인데 이 수강 명령을 사회봉사 명령을 하는데 이게 1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100시간이 더 연장이 된 겁니다. 100시간이면 하루 8시간 해도 한 13일 정도. 그래도 13일 못 견디는 사람은 못 견디거든요. 근데 이걸 13일로 하지 말고 100시간에서 200시간? 100시간이 더 늘어났어. 이러면 대단한 거죠. 안 된다. 이럴 때는 자유제한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거는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없다. 늘릴 수 없다. 따라서 늘릴 수 없다. 100시간만 해라. 이렇게 해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제한인 줄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소급 적용 불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한다. 근데 법률, 부칙이죠 보통. 부칙에 이거 연장하지 말아라. 부칙도 법률이에요. 법률에 연장하지 말라고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연장 못합니다. 이런 경우 이거 너무나 당연하겠죠. 3번 소급 적용에 대해서 경과 규정도 없다. 이것도 연장하지 말라는 불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 없지만은 당연히 없으면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 그럼 그때는 할 수 없다. 법률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건 뭐 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이러한 경우들 너무나 당연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도표가 보이고 있는데 이 도표 다 정리해놨습니다. 나중에 이 도표만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느냐? 형벌에 대해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 철저하게 적용된다. 부한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지만은 예외적으로 자유 제한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은 예외적으로는 이제 보완 처분이라도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일단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하나가 더 큰 게 또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여태까지 형법이고 세 번째는 뭐냐?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래서 소송법 규정의 병적인데 이 죄형법 종류에는 철저하게 실제 형법에 대해서 적용되지 이 사실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 행정쟁송법 등등은 이 절차법들이거든요. 절차에 대한 규정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1번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제법인 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본질상 범죄 성무와는 무관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예외는 물론 있겠죠. 예외는 물론 있는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실제법이라는 거는 민법 같은 경우 실제 민법 권리가 있다 없다 발생할 수 있다 없다. 형법은 죄가 있다 없다. 이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일단은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기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절차적인 거는 이제 절차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하면 되니까 이거는 굳이 뭐 소급표가 적용될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역사상 문제가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공소시효의 문제. 살인죄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가 10원이었다가 20년 연장됐다가 지금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죠.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지만은 이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급표 금지 원칙 인정이 되게 되는가? 이게 뭐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인데 이게 내란죄거든요. 이 양반들 다 뭐 이제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전두환 씨이 다 돌아가셨는데 그랬는데 뭐가 됩니까? 이게 15년 그러니까 이게 제 대학교 1학년 때인데 1980년 이제 5월 18일 그래갖고는 그때부터 그날 토요일 날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TBC죠. 지금 JTBC TBC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더니 뭐 대학이 휴일령이 떨어지고 제가 휴일령 마지막 세대거든요. 휴일령 떨어지고 뭐 완전히 뭐 비상계엄을 갖다가 뭐 다시 재연장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그러더니 며칠 후에부터 광주에서 뭐 어마어마한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뭐 사람이 몇천 명이 뭐 죽고 막 이런 일들이. 근데 그게 1980년 5월 18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내란죄. 그러면 15년 지났는데 판례번호 한번 보세요. 날짜. 판례 날짜는 97년이거든요. 17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공소시효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게 5.18 이제 특별법, 이게 5.18 이제 학살 얘기를 갖다가 단죄하는 그런 법률인데 이미 공소시효는 끝난 상태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소급표를 인정해 갖고는 이걸 처벌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전두환 씨이 이 양반들이 이제 교도소를 갔었죠. 이랬을 때 이게 소급표 금지 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먼저 헌소에 갔었어요. 헌법재판소 가갖고 했는데 알다시피 그 헌법재판관 9분 중에 5분이 위헌을 때렸습니다. 4분이 합편. 근데 이게 위헌이 되려면 6표가 돼야 되잖아요. 한정 합헌이 돼버렸습니다. 다수결인데 사실 그 위헌이 5표고 합헌이 4표인데 6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때는 위헌 판정이 못 떨어지고 그래서 한정 합헌이 돼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대법원 온 겁니다. 근데 이미
어찌됐든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한정 합헌이지만 합헌이거든요. 합헌이 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 2번,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사후입법에 의해서 다시 공소시효를 진행하는 진정소급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대법원도 바로 요 판례입니다.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들. 그렇게 해서 헌정질서 파괴의 범죄행위 5.18 광주구 민주화운동 그 탄압행위들 그 학살행위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급표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글쎄 요새는 사실에는 참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뭐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형사 소송법규죠. 마지막 자주 나오는 것들 판례 변경. 판례 변경에 대해서는 뒤에 또 나옵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없겠죠. 왜? 우리 대한민국은 선거국가이지 판례법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법률이 아니에요. 미국이나 영국은 다르겠죠. 거기는 뭐 판례법 국가, 불문법 국가니까. 근데 우리는 엄연한 선거법 국가입니다. 판례는 법률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례 변경에 대해서는 절대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것들. 1번, 판례는 법률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므로 회계 당시에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된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해서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들. 판례 변경 뒤에 뭐 이제 시간적 적용하겠는데 그러니까 과거 판례는 이전 판례는 무죄였는데 이번부터 유죄. 아니면 그 전에는 유죄였는데 지금부터 무죄. 뭔 상관이 있느냐? 판례는 법률이 아닌데 그때 그냥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 대법원 양형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모 로스쿨 원장님으로 계신데 이제 독일에서 가족모했죠. 또 한인교회 이제 같이 다니고 그래서 했는데 그 양반도 얼마 전에 보니까도 그 대법원이 양형위원장 하시대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거 끝나자마자 또 바로 원장 하시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 양형 기준 잘 안 따랐어요. 근데 요새는 많이 따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재판부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지방 법원마다 잘 따르는 데가 있고 좀 안 따르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요새는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대법원 양형 기준을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속력이라고 그러죠. 기속력. 그거 없어요. 어떤 진짜 기속력이나 구속력 하나의 권고사항이죠. 따르긴 따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 형량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판사는 무시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한 5년 때리고 어떤 판사는 양형주전이라 4년 때리고 그러니까 어떤 재판부를 만나냐도 사실 좀 복불복 이런 것들이 좀 컸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권고사항이지 뭐가 됩니까? 구속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형 집행을 따르지 않았다 해서 법률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 형벌 불소급 원칙을 규정한 법규전에 대한 이제 위헌 판단. 작년에 여기 이제 출제가 변시회 때 이 판례가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선고로 형법의 부칙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부칙조항이 이제 위헌 판단받았다는 겁니다.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정한 개정 형법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로 적용하도록 한 개정 형법 부칙 제2조 양은 형법 불소급 원칙에 위반이 된다. 그럼 부칙 삭제되는 거죠.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것들 요거 그대로 밑에 관련 판례도 이제 작년에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지금까지 이제 보신 거를 쭉 한번 도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나중에 이 도표만 한번 보세요. 예컨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형벌의 부과 철저하게 소급표가 부정이 됩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돼서 소급표가 인정 안 된다. 판례 변경은 반대죠. 소급표가 인정됐다. 이런 식으로 쭉 보시고 아까 보완처분 통상적인 경우에서 딱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는 요거 그대로만 요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좀 쉬시죠. 자, 명확성의 원칙.
판례도 많지 않고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쉬운데 기본적으로 이 형법 규정, 법률 규정은 가능하면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 법률 규정을 읽었을 때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됩니다. 형법은 범죄 구성 요건과 형사 제재에 관한 규정을 행위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것들. 그렇게 해서 내용,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은 구성 요건의 명확성과 제재의 명확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 구성 요건의 명확성. 기억, 구성 요건은 가능한 한 명백하고 확정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해야 된다. 따라서 니은 여기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독일 나치 형법. 만일 형법이 건전한 국민 감정에 반하는 행위는 무엇으로 처벌한다 규정한다면은 이로써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나게 된다. 이걸 갖고 600만 명 이상의 유태를 학살하고 영화도 나오지만 또 있죠. 그때 묻혀 있지만은 사실 유태인이 아닌데도 학살당한 게 이제 뭐가 되면 집시들이 80만 명 이상. 거기 공산주의자, 폴란드 이런데 아우슈비츠 같은데 공산주의자도 몇십만 명 이걸로 그냥 죽여버렸었죠. 바로 이런 것들 44주구회 때 실제로 출제됐던 기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재의 명확성. 형벌은 그 종류와 범위, 형의 상한 및 하한에 의해서 특정되면 충분하다. 예컨대 5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그러면 우리 상한과 하한이 우리 형법에 하한은 1월 이상, 상한은 25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5년 이하는 자동으로 장기가 5년이라는 얘기니까는 1월 이상 5년 이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형법에 다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들. 그런데 니은 형의 종류 또는 형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절대적 부유인 경우는 죄형 법정주의 입에대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원칙. 그러니까는 그냥 징역에 처한다. 조선시대 때 이런 형법 우리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됩니까? 유배, 귀양벌하는 거죠. 그래갖고는 뭐가 됩니까? 대표적으로 저 얼마 전에 봤어요. 자선어버. 그러니까 정약용 그 선생님의 형님 정약전 그 선생님 흑산도로 유배당했는데 흑산도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정약용 선생님은 그 전남 강진에서 옛날에 98년인가 그때 이제 한국 청사부 학회하는데 호남대에서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강진까지 한번 투어를 시켜줘갖고는 다산초당 그때 한번 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 10년 만에 귀향에 풀려갖고는 이제 돌아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형님은 그 영화에서 나오시죠. 흑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냥 유배 처해져갖고는 그냥 한정 없이 갑니다. 이게 절대적 부정력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불과 조선시대 100몇십 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존재했던 제도인데 현대 형법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다만 장기 단기가 특정된 상대적 부정형 성인 범죄에 대해서는 인정 안 됩니다. 근데 밑에 리을 소년법에는 상대적 부정기형이 허용이 됩니다. 그 소년법 같으면은 단기 그 얼마 전에 친할머니 그 살해한 고놈들 그때 그 형이 단기 7년에 장기 10년인가 선고받았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친할머니를 자기를 키워주는 그 동생이 이제 저랬는데 그놈 이제 집행유예로 나왔더만 그 할아버지가 또 그 놈을 키워야 되시는데 아유 어쨌든 간에 근데 왜 그러냐면은 소년범죄는 지금은 상대적 부정기형을 갖다가 의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놈 행정선적이 좋으면 단기 일찍 그 출소시키고 행정선적이 나쁘면은 꽉 채워서 출소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뭐가 됩니까 제 사유화를 갖다가 이제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들. 자 그런데 명확성의 원칙 사실 우리 형법이 참 명확한데 독일 형법 보면은 비교가 됩니다. 독일 형법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명확하고 깔끔하고 딱 보면은 우리 형법에도 좀 이렇게 돌리는 게 있는데 이중 부정이 많아요. 일제 시대 이런 걸 많이 그 문법 써갖고는 특히 그 실천의 경우 같으면 좀 이중 부정을 많이 쓰는데 사실 요새 이중 부정 쓰면 젊은 세대를 이해 못합니다. 우리 판례 지금도 이중 부정 많이 써요. 지금도 아니할 수 없다고 아니하고 아니한다 뭐 어떻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뭐 직접 규정하면 되는 건데 독일형 무지하게 아주 간단하게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짧게 이게 바로 명확성의 원칙을 말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불명확 개념인데 아니 예를 들면 배우자, 육아증권 이런 것들 어떻게 그걸 더 명확히 합니까? 재물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불명확한 개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첫 번째 판례죠. 다소 광범위한 개념 사용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좀 넓지만 음란의 개념도 많이 바뀌었죠. 저 그 대학교 때 했던 가슴만 드러내도 이제 음란. 요새 많이 바뀌어갖고는 그 조금 더 나가더니 뭐 가슴 정도는 음란이 아니다. 그러다가 요새는 이제 요새 이제 다루는 것들이 90년대 중반 후반이었나 2000년 초반인가 성기 노출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요새는 뭐 성기 노출 정도 갖고는 굳이 음란이라고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바뀌어 오는데 이렇게 개념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광범위한 개념 사용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한번 판례 보시죠. 그럼 명확성의 원칙의 판단 기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면은 이건 죄형법 중에 헌법 위반입니다. 다시 법률 제정해야 됩니다. 예측 가능성 및 자의적 법 집행의 배제 확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의에 의해서 지 마음대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런 걸 배제시키면은 배제하는 것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번.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 이것이 가능한가 한번 보시죠. 추상적인 이제 판례들인데 어떤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의 수범자, 법규범 일반 국민들이죠. 수범자 일반 국민들,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이제 외국인 다 똑같습니다. 법규의 의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하는 예측 가능성 및 자의적 법 집행 배제가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읽으면 안다는 거죠. 읽으면은 당신이 뭔데 법규라는데 네 마음대로 막 들어가. 어떻게 가능해? 항면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확보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밑에 명확성의 원칙이 이제 반하지 않는 경우 헌법 위반 아닙니다. 이건 처벌할 수밖에 없겠죠. 죄송합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잘못 봤어요. 반하는 경우. 이건 헌법 위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1번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규정인데 바로 이 규정입니다. 이게 98년도인데 외국어관리법 위반에 규정된 도박은 뭐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 아까 제가 미품 양서. 그러니까 달러 같은 거를 이제 옛날 빼돌리는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옛날 오린 같은 데서도 요새 케이블 보니까 오린도 또 다시 하대요. 어디 보니까. 그 라스베이거스 미라지 호텔. 그 미라지 호텔에서 찍었지 않습니까? 도박은 확실해요. 근데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 이거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외국어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거 너무 확장돼 있다. 뭐 이런 것들. 2번이 많이 나옵니다. 변시에서 2번 나왔는데 과실범 처벌은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찜질방에서 어떤 손님이 이제 술 먹고 들어왔는데 이게 찜질방에서 이제 땀을 빼니까는 술이 깨니까 나가서 또 먹고 몰래 이제 뒷문을 빠져나가서 또 먹고 들어와서 이거 찜질방에서 사우나에서 하다가 그냥 심령마비로 이제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찜질방 직원들 왜 그걸 갖다가 감독을 못했느냐. 근데 우리 형법은 고의범 처벌의 원칙입니다. 형법은 철저하게 고의범. 과실범은 과실을 때 예외를 처벌하는데 과실이 있어야 되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처벌합니다. 예외거든요.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 경우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판례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은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든 행정법, 행정법상 과실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듯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딱 봐서 이거는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게 법정원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규정이 있거나 그럴 때만 처벌하는데 이거 처벌 규정 없거든. 처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처벌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들. 자,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자, 1번 명확성의 원칙은 최소한의 명확성의 요구. 그렇죠. 최대한이야. 어떻게 최대한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AI가 만들어서 AI도 못 만들 겁니다. 진짜 퍼펙트하게 명확성의 원칙이 불가능하죠.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 자, 그러면 2번 한번 보세요. 청소년의 남녀 혼숙이 바로 풍기불란.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 같은데, 모텔 같은데, 펜션 이런데 이제 뭐가 되냐면은 그 어떤 풍기문란을 갖다가
되거든. 풍기문란을 조장하는 그런 이제 투숙은 이거는 투숙을 허용한다 그러면 이제 풍속법 위반을 해갖고는 뭐 처벌한다. 뭐 벌금형 정도지만은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 숙박을 하시는 그 분들이 모텔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가 됩니까? 아니 풍기문란이 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은 미성년자 남녀애들이 이성 혼술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성행위를 했단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뭐냐? 바로 미성년자 애들이 남녀 혼술을 하면서 그렇게 성행위를 하는 그게 풍기문란이다. 딱 보면 알지 않느냐? 그렇죠. 이러한 것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거 금방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성의 원칙에 풍기문란 절대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헌법 합치적 해석을 해야 한다고 해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헌법 합치적 해석을 한다고 헌법 합치하지 않아? 그럼 이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꼭 그것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헌법 합치적 해석을 하는 건 좀 더 똑바로 해석하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그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드시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번도 조폭들 폭처법 4조 범죄단체 활동 부분 기본적으로 범죄단체 이제 조폭들 지금도 있습니다. 옛날에 진짜 90년대 진짜 조폭 영화 진짜 많았는데 무슨 두사무일체니 어쩌고 맨날 조폭인데 요새는 드라마를 보니 이제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그런데 범죄 조직에 가입을 하게 되면 활동하지 않습니까? 가입을 했는데 활동한지 모르겠다. 가입하면 되게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은 명확성의 원칙에 범죄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은 범죄 단체 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부분들입니다. 10번 음란 형법의 공연 음란죄. 음란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시대별로 많이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란을 어떻게 그 시대에 맞게 그때 성기가 노출이 되고 어떻게 합니까? 음란이면 대충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따라서 이 공연 음란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란은 반드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봤었습니다. 이게 이 판례들이 다들 돌아가셨는데 연세대 마광수 교수님 즐거운 살아 이제 음란물 편들 이제 그런 경우들이었었는데 글쎄요. 지금 시각에서는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안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소설가 장정일 씨의 영화까지 됐었어요. 내게 거짓말을 해봐. 그런 경우들. 근데 그 시절만 해도 상당히 좀 이래서 이제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음란하다고 봤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음란 개념이 너무나 불명확하다. 근데 지금 2022년 시각에서 보면은 유죄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90년대 그때만 해도 어떻게 판례가 이제 이렇게 봤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건 지금도 근데 이때 음란 개념과 2022년 음란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완전히 이건 세상에 이게 뒤철려 갖고 이게 뒤집혔으니까는 그 정도가 됐는데 어쨌든 이 중에 또 이제 마광수 교수님 또 별세하셨고 돌아가셨고 그렇게 되지만은 어쨌든 이 시절에는 이 정도면은 사실 그 시절에는 음란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음란하다. 이런 식으로 봤던 경우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하도 오래돼서 이제 안 나오는데 70년대 유명한 소설 반노 사건이 있습니다. 소설 반노 사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소설이 음란물 그 유신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어봤지만 요새 보면은 하나도 무지하게 건전한 그런 소설이었어. 요새 시각에서 보면은 하나도 안 음란한데 그때 이제 음란 판정을 받아갖고는 근데 이제 좀 내용 중에 그때 유신 체제를 좀 비판한 게 있다. 이렇게 낙인을 찍은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초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난리 났어. 그 소설 반노 사건 진짜 유명했었죠. 근데 이제 저도 대학교 때 반노 읽어봤지만은 별로 못 느꼈는데 이거 다 읽어봤거든요. 여기는 그때 조금 좀 음란하다. 지금 시각에 보면 하나도 음란하지 않은데 어쨌든 90년대 시각은 그랬었다라는 것들. 자, 그러면은 쉬었다가 10페이지 유추해서 금지 원칙 여기서부터 들어가시죠.